가끔 한 번의 전투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치열한 포격전이 다음 100년간 세계 패권의 주인을 결정지어 버리는 순간이죠.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 남부 해안가에서 벌어진 그 전투는 단순히 배와 배 사이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륙을 호령하는 나폴레옹의 야망과 바다를 지배하려는 영국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의 분기점이었죠. 이 전쟁은 단순히 승부가 갈린 하루의 기록만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세계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792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는 유럽 전체를 25년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 정부와 이를 두려워하는 유럽 왕실들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섰죠. 대륙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생존 경쟁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지속적인 대결을 펼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영국이었죠. 육지에서는 나폴레옹이 무적의 군대를 이끌며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만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 해군은 수백 년간 축적된 항해 기술과 해전 경험을 바탕으로 대서양과 지중해를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이런 영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호레이쇼 넬슨. 그는 단순히 뛰어난 해군 제독을 넘어서 영국 국민들에게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바다의 영웅이었습니다.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전술로 적을 압도하는 그의 지휘 능력은 이미 나일강 해전과 코펜하겐 해전에서 증명된 바 있었죠. 그리고 1805년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03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짧은 평화협정이 깨지면서 두 나라는 다시 한번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까지 가세하여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고 나폴레옹은 스페인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맞섰죠. 새롭게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게는 하나의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었죠. 그는 이미 유럽 대륙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영국만은 해협 건너편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금고를 열어 대륙의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해외 무역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주요 항구들이 영국 함대에 의해 봉쇄당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 경제는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 본토를 직접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협 연안의 불로뉴 항구에 1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침공군을 집결시켰습니다. 이 침공군의 전투력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며 단련된 정예 부대들이었고 만약 이들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기만 한다면 당시 영국군으로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상륙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육군이라도 바다를 건널 수는 없었고 영국 해군이 도버 해협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침공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고안해낸 계획이 바로 집중의 원칙을 활용한 기만작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함대들을 한 곳에 모아 거대한 연합함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영국 해군이 우세했지만 만약 연합함대가 빠른 기동을 통해 영국 함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 뒤 한 지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야심찬 계획의 실행을 맡은 인물이 바로 피에르 빌레브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해군 생도로 입대하여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전했던 경력의 소유자였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지지했던 그는 많은 귀족 출신 장교들이 망명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남아서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1798년 이집트 원정 당시 나일강 해전에서는 기암 기올테를 지휘했죠. 넬슨의 기습 공격으로 프랑스 함대가 괴멸될 때 몇 안 되는 생존 함선 중 하나를 이끌고 탈출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브의 성격은 나폴레옹이 원하는 공격적인 지휘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본래 신중하고 방어적인 성향의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영국 해군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805년 3월 30일 빌레브는 툴롱 항구에서 11척의 전열함을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넬슨이 지휘하는 봉쇄함대의 감시를 따돌리고 지중해를 빠져나온 그는 스페인의 카디스 항구로 향했죠. 이곳에서 6척의 스페인 함선과 1척의 프랑스 함선을 추가로 합류시킨 빌레브는 이제 18척의 함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인도 제도로 향했고 이 항해는 무려 5주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빌레브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척의 프랑스 함선과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한편 영국군은 빌레브의 행방을 놓쳤을 때 처음에는 그가 1798년처럼 다시 이집트로 향한 것으로 추정했죠. 넬슨은 서둘러 알렉산드리아로 향했다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고 다시 서인도 제도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빌레브보다 한 달이나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넬슨은 불과 4주 만에 대서양 횡단을 완료하는 놀라운 항해수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6월에 영국군에게 결정적인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넬슨이 영국으로 급보를 전하기 위해 파견한 고속범선이 대서양에서 우연히 빌레브의 함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함대의 항모가 지중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북쪽, 즉 영국 해협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 정보를 받은 칼더 중장은 15척의 전열함을 이끌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10월 22일 스페인의 피니스테레 곳 앞바다에서 두 함대가 마침내 조우했습니다. 짙은 안개에 덮인 바다에서 벌어진 이 해전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양측 함선들은 서로를 식별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스페인 함선 2척을 납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칼더는 빌레브가 스페인의 페롤 항구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죠. 이곳에서 빌레브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브레스트 항구로 가서 그곳에 함대와 합류한 뒤 해협으로 진입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빌레브는 북쪽 해역에 강력한 영국 함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대서양의 거친 풍랑과 최근의 전투로 인해 자신의 함선들은 수리 없이는 다시 싸울 수 없는 상태였죠. 결국 그는 안전한 카디스 항구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격분했습니다. 빌레브의 실패로 인해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고 해협을 통한 침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굴복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8월 말 그는 불로뉴에 집결시켜 놓았던 대군을 동쪽으로 돌려 다뉴브강 유역에서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을 상대하기로 결정했죠. 동시에 그는 빌레브에게 지중해로 진입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카디스에 갇혀있던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는 보급품과 숙련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빌레브에게 그가 다른 제독으로 교체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통보를 받은 빌레브는 마침내 1805년 10월 18일 연합함대에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함대는 총 33척의 전열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18척이 프랑스 군함이고 15척이 스페인 군함이었죠. 빌레브의 기함은 80문의 대포를 장착한 부센타우르였습니다. 스페인 함대는 그라비나 제독이 지휘하는 백열띠문의 거대한 프린시페 대 아스투리아스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넬슨은 34척의 전열함으로 적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재보급과 정비를 위해 6척을 지브롤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피니스테레 곳에서의 소극적인 전투 수행으로 인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칼더 중장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몇 척의 함선을 더 데리고 갔죠. 결국 넬슨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함선은 27척으로 수적으로는 연합함대에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승리, 브리타니아, 그리고 콜링우드 부제독의 로열 소버린 등 강력한 1급 전함 3척이 있었죠. 서류상으로만 보면 영국 함대의 화력은 연합함대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넬슨과 그의 부하들은 우수한 항해 기술과 훨씬 빠른 포격 속도로 이런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실제로 영국 해군의 포병들은 연합함대보다 2회시 3배 빠른 속도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고 명중률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카디스에서 8주 동안 갇혀 지낸 후 빌레브는 마침내 바다로 나왔지만 그는 자신의 함장들에게 출항에 대해 거의 알리지 않았고 바람도 약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던 연합함대는 곧 영국 호위함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해안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넬슨과 영국 함대에게 적함 발견을 알렸죠. 넬슨은 즉시 요격 항로를 설정하고 연합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10월 21일 아침 빌레브의 함대는 트라팔가르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지브롤터 해협 입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영국 함대가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한 빌레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중해를 향해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군과 정면 승부를 벌일 것인가. 결국 그는
함대에게 항로를 바꿔 카디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약한 바람과 경험 부족한 많은 선원들이 겹쳐져 연합함대의 진영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죠. 함대는 5마일이 넘는 거리에 걸쳐 구부러진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빌레브의 함대는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 함대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죠. 넬슨의 부하들은 결정적인 승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지휘관은 이미 대담하고 혁신적인 공격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영국 함대는 완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미풍이 허락하는 한 최대 속력으로 빌레브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넬슨은 몇 주 전부터 이번 전투의 기본적인 공격 방안을 구상해왔습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해전 전술은 자신의 함대를 적 함대와 나란히 정렬시킨 후 측면에서 포격전을 벌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넬슨은 이런 방식이 너무 자주 우유부단한 결과만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훨씬 과감하면서도 전례 없는 전술을 선택했죠. 바로 2개의 종대로 나누어 적진을 정면에서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전술의 핵심은 적함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계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종대가 연합함대의 중앙과 호미 부분을 뚫고 들어가면 적함대는 3부분으로 분리될 것이고 선봉에 있는 함선들이 뒤돌아와서 지원하기 전에 근접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물론 이 전술에도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접근하는 동안 각 종대의 선두 함선들은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넬슨은 자신이 직접 한 종대를 이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기함 승리호가 선두에 서는 것이었죠. 다른 종대는 오랜 동료인 콜링우드 중장이 로열 소버린에서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 함선들이 접근을 시작하자 넬슨은 함대 전체에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는 유명한 메시지였죠. 미풍으로 인해 두 영국 종대는 걷는 속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살노트의 느린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두 함선들이 적진에 도달하기까지 45분 동안이나 일방적인 포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정오에 첫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프랑스의 74문함 푸게가 로열 소버린을 향해 포문을 열었고 점차 연합함대 전체의 포격이 천둥소리처럼 바다를 울렸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포병들은 연습이 부족했고 함선들이 바람에 밀려 옆으로 흔들리면서 조준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포탄들이 목표를 벗어나거나 바다에 떨어졌죠.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프랑스와 스페인 포수들의 명중률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호와 로열 소버린의 돛들에는 포탄 구멍들이 늘어갔고 마스트들이 부러져 나갔으며 승리호의 조타 장치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영국 함선들이 넬슨을 보호하기 위해 2차례나 승리호를 추월하려 했지만 넬슨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빌레브의 기함 부센타우르에서 적진을 돌파하는 것이었죠. 적 지휘관을 직접 노리는 것은 넬슨의 무자비한 전술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함대의 흐트러진 진영과 식별 가능한 깃발의 부족으로 인해 그는 어느 것이 빌레브의 기함인지 추측해야 했죠. 다행히 그의 추측은 정확했고 12시 30분경 승리호는 부센타우르 바로 뒤에서 적진을 돌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적진을 먼저 뚫은 것은 남쪽에서 크게 항진하던 콜링우드의 로열 소버린이었습니다. 인 접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왔습니다. 3. 반격도 못한 채 막기만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뀔 차례였습니다. 모든 영국 대포들은 이중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의 대포에 2발의 포탄을 동시에 장전한 상태였죠. 로열 소버린이 스페인의 1급 전함 산타아나의 후미를 통과하면서 그녀는 파괴적인 측면 공격을 가했습니다. 몇 분 후 승리호도 부센타우르의 후미를 뚫고 지나가면서 빌레브의 기함을 무력화시키고 승무원의 거의 절반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죠. 이 2번의 강력한 돌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선두 함선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승리호는 강력한 프랑스 해병대를 태운 르두타블과 얽혀서 치열한 근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근접 전투에서 고립된 영국 선봉 함선들은 나머지 함선들이 전투에 합류할 때까지 반드시 버텨내야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20분이 지난 후 마침내 영국 함선들이 하나둘씩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진 적 진영 사이로 파고 들어가 이중 장전된 대포들로 파괴적인 타격을 가했죠. 바로 이것이 넬슨이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이 도망갈 수도 없고 근거리에서 영국 해군의 우수한 포술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상황 말이죠. 한편 뒤마누아르 제독이 지휘하는 프랑스 스페인 선봉대는 전투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느린 방향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위치에 도달하기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 분명했죠. 아프리카호는 북쪽에서 곧바로
전투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총 136문이 대포를 장착한 거대한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공격에 합류했죠. 승리호와 르두타블은 이제 잔혹한 근접 포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포들이 프랑스 선체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고, 르두타블의 승무원들은 승리호에 탑승하기 위해 갑판에 집결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테메레어호가 르두타블의 우현에 나타나 갑판에 포도탄을 퍼부었습니다. 프랑스 탑승 부대는 순식간에 괴멸되었고, 세 척의 함선은 모두 얽힌 채로 또 다른 프랑스 함선인 푸게와 함께 표류하기 시작했죠. 우수한 영국 포병들이 서서히 적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의 표시로 깃발을 내리는 프랑스와 스페인 함선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르두타블의 후미 마스트 꼭대기에 자리 잡은 프랑스 저격수가 승리호의 후갑판에서 영국 사령관을 발견했습니다. 넬슨은 화려한 훈장들 때문에 쉽게 구별되었는데, 부하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머스킷 총탄 하나에 맞았고, 그 총탄은 어깨를 뚫고 척추까지 관통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 아래층으로 이송되었고, 계속해서 전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죠. 전투 시작으로부터 이제 3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쪽에서는 여러 함선의 공격을 받은 프랑스 74무남 아킬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앵트레피드만이 단호한 공격을 감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도 빌레브의 함대에서 12척 이상의 프랑스와 스페인 함선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호의 하부 갑판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던 넬슨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하디 함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몇 분이 흐른 후 신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곧 숨을 거두었죠. 오후 6시경 전투의 남쪽 끝에서 아킬레의 화재가 거대한 화약고에 도달했습니다. 함선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 장엄하면서도 참혹한 장면은 5,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투의 마지막 막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프랑스와 스페인에게는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패배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빌레브가 지휘했던 함선들 중 17척이 납포되었고, 한 척이 파괴되었습니다. 영국 함선들 중 몇 척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잃은 함선은 단 한 척도 없었죠. 빌레브는 포로로 잡혔고 나중에 가석방으로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6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사령관 그라비나 제독은 전투에서 탈출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죠. 승리는 자신들의 뛰어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령관을 잃음으로써 빛이 발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넬슨이 함대에 내린 마지막 명령은 악천후를 대비해 닻을 내리라는 것이었는데,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곧 맹렬한 대서양 폭풍이 몰아쳤고 승리한 함대와 많은 전리품들을 강타했죠. 강풍은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혼란을 일으켰고, 전투로 손상된 함선들을 바다 곳곳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납포한 17척의 전리품 중 겨우 4척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에 타거나 폭풍으로 인해 잃어버렸죠. 아마도 전투 자체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명 손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2주 후 뒤마누아르 제독과 전투에서 탈출한 그의 프랑스 함선 4척이 오르테갈 곳에서 스트라찬 함장의 함대에 의해 요격되었죠. 프랑스 함선 4척이 모두 납포됨으로써 영국에게는 놀라운 2주간의 해군 승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넬슨 제독의 시신은 브랜디통에 보존되어 주 마스트에 묶인 승리호를 타고 영국으로 옹구되었습니다. 그는 83년 전 말보로 공작 이후 처음으로 영국에서 국장을 받는 비왕족 출신이 되었죠. 그의 시신은 3일 동안 그리니치 병원의 페인티드 홀에 안치되어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후 그는 템즈강을 따라 세인트 폴 대성당으로 이동했는데, 장례 행렬에는 32명의 제독과 189대의 마차, 수천 명의 군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전함 로리앙의 목재로 만들어진 넬슨의 관은 대성당 지하실의 석관에 안치되었죠. 트라팔가르의 소식이 비엔나 근처에 있던 나폴레옹에게 전달되는 데는 4주가 걸렸습니다. 그는 아우스터리츠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1805년에 유명한 두 전투 중에서 트라팔가르 해전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은 해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영국을 침공 위협으로부터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험은 이미 지나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승리로 인해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날 때까지 10년 동안 해상 패권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길은 그를 치명적인 실수로 이끌어 결국 자신의 패망을 위한 길을 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트라팔가르에서 확보한 해군력은 19세기 내내 대영 제국의 힘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었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글로벌 제국으로 군림했고, 영국 해군은
100년 넘게 바다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